현대문화와 예술 9주차 3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2000년대에 형성되었던 다양한 사회 현상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 시에 있어서는 문화나 유행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3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2000년대에 발생이 되었던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유행들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주차 3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3차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이번 차시는 어떤 걸 학습할지에 대한 수업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문화와 유행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패션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 나가는 말로 이번 차시에 대한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3차시 구성 내용은요. 2000년대 대한민국 문화랑 유행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구성 내용은요. 2000년대 세계 유행 문화랑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유행 경향에 따른 패션 트렌드가 어떠했는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서는요. 200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 형성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대한민국 유행과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어떤 내용 학습했는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2000년대에는요, 고퀄리티 저가 브랜드의 약진으로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음악은 10대 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고요. 영화에 있어서는요, 블록버스터 형태의 오락 영화 시리즈물들이 엄청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큰 유행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자, 방송에 있어서는요, 여성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주 글로벌 유행을 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자한테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던 문화에서 시청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방송 프로그램 개발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리얼리티 쇼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전성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패션에 있어서는요, 하이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어요. 특히 일상복을 위해서는요, 윤리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이런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협업 전략을 통해서 미술, 디자인, 건축, 산업 분야에 걸쳐서 함께 개발을 해서 함께 새로운 걸 제출하겠다는 그런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다양한 제품군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회 현상과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자, 문화 현상은요.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90년대 후반에 98년도 였던 것 같습니다. 97년도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IMF가 딱 터지면서 경제에 엄청난 불황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채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외화 보유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큰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산업이 같이 안 돌아갔고 경제적으로 아주 다운이 되고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요 시기를 이제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살짝 그 IMF라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침체됐었던 대중문화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는 엄청난 문화도 경제도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형성되었던 대중문화가 큰 황금기를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아주 엄청난 황금기를 맞았었는데 IMF 때 좀 침체됐다가 2000년대로 다시 부활했던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영화는요, 명작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영화가 제작되었어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99년도에 쉬리라는 영화는 국산 영화로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시나리오가 탄탄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대중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가 부활하는 첫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까지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가 우리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있었단 말이죠. 또 일본 문화 개방의 후폭풍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크린 쿼터라는 게 뭐냐면 1년이 12달인데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꼭 상영해야 되는 시기를 둔다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어떤 서양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배급사나 서양에 있는 어떤 그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 기간에 자국 보호 기간을 두겠어요라는 게 요런 제도인데요. 이 스크린 쿼터는 스크린 즉 영화에 대해서 쿼터 4분의 1 정도는 국산 영화만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것만 상영을 하겠다라는 요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스크린 쿼터 제도가 철폐가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그런저런 거에 대비할 만큼 이제 너희는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숙했잖아. 우리가 우리 문화를 시도 때도 없이 틀게 해줘라고 말하자면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좀 더 많이 팔아먹고 더 많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싫다고 하는데 지들이 좀 밀고 들어왔던 이런 개념이라고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크린 쿼터 제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영화인들이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초반의 영화인들이 충무로 일대에서 삭발식을 감행을 하면서 스크린 쿼터 제도 철폐에 반대한다는 그런 시위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크린 쿼터 제도가 없어지니까 혹시 이제 한국 영화가 외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가 우리 거가 히트를 못 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정말 엄청났었고요.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일본에 어쨌든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발판으로 해서 얘네가 경제가 확 부흥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50년대 우리나라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일본이 좀 부흥하는 시기가 먼저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 문화라는 건 일본 팝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말하는 거죠. 일본 팝 문화나 또 얘네들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서양의 문물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는 한국 것보다 굉장히 한 발 앞서가 있고 서구 문화에 굉장히 가까운데 그러면서도 동양적으로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 일본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세련됐지만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아서 일본 문화가 참 좋아. 이런 기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너희 문화가 이 일본어나 일본의 어떤 가수나 일본의 복식 이런 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한국 입장에서 반갑지 않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류는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만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뭐 음악 영화 이런 거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김대중 정부로 들어서면서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문화가 이렇게 잠식해서 들어오면 한국에서 자생하던 뭐 음악이라든가 한국의 만화, 한국의 영화 이런 게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90년대 중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의외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쉬리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 쉬리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많은 영화나 드라마 또 예능 만화들이 우리 정서에 맞는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의외로 일본에 대한 걱정 또 서구 문물이 막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재밌어하고 더 소중히 여겼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중흥기를 맞게 되었던 이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티네이저 문화 우리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흥했다고 우리 2차 시에 수업했었죠. 어쨌든 이 티네이저 문화는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큰 문화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서 90년대 중반에 초반이죠. 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그 당시로는 20살, 21살, 23살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가수들이었어요. 그때 개념으로는. 가수라는 건 그때만 해도 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모두 하고 어쩌고 하면은 뭐 20대여섯쯤 돼야지 데뷔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젊은 가수 축에 드는 그런 분위기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20살, 21살 요렇게 먹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10대에게 전국의 10대 중에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안 좋아했던 10대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때에 엄청난 이런 문화 기류 현상을 형성하는 걸 보고 정말 요런 아이돌 시장이 어떤 문화적으로 좀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H.O.T.라든가 잭스키스, 핑클, S.E.S 이런 그룹들은요. 여러분들 1세대 아이돌이라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죠. 9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던 아이돌들인데요. 이런 아이돌들은 어쨌든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런 저변을 바탕으로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춤 잘 추고 이런 애들이 더 등장을 했던 이런 개념이었다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소속이 됐었던 가수들 혹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많은 제작사들과 가수들이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아이돌을 양산을 하면서 10대 문화를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요즘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JYP라든가 YG라든가 아니면 SM 같은 이런 대형
대중문화 기업들이 탄생을 했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또 티네이저한테 맞추는 신세대 맞춤형 아이돌이 양산이 되면 새로운 문화 기류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 등장했던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정말 많죠. 초반부에는 뭐 G.O.D 있었을 거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빅뱅도 있고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을 하고 또 인기를 얻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2000년대 후반부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아이폰이 제가 전 주차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개발과 대중화가 먼저 열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2000년대 중반부가 넘을 때까지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투지폰이나 이 피처폰 그러면서도 스마트 기능이 탑재가 돼 있긴 한데 전면 스마트폰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중간 세대 핸드폰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뭐 아니면 핸드폰으로 뭔가 문자를 좀 더 격렬하게 주고받고 뭐 이런 정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S의 초기 형태인 싸이월드, 우리나라의 초기 형태, 사실 미국에서도 이 당시에 페이스북이 있긴 있었어요. 자,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는 10주차 수업에 마저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광풍이었던 SNS 초기 형태가 싸이월드인데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내 미니미로 홈을 꾸미고 뭐를 하고 친구들과 일촌을 맺어가면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시대. 그러면서 뭐 사실 얼짱도 많이 등장했지만 관종도 많이 배출하기도 했죠. 이 시절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인플루언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처음 탄생을 하고 또래 문화,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게 엄청난 문화를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화가 이 99년도 쉬리의 흥행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개봉이 되었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인데요. 이 남한과 북한 병사들이 서로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러면서 이념과 체제가 아직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영화로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남북한에 대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JSA 영화는 수출도 많이 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문화 사업의 효자노릇도 좀 똑똑히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영화는 말이 필요 없는 영화죠. 친구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즐기고 향유했던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께는 굉장히 친숙했던 그런 영화였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870만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올리면서 별다른 내용도 크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같이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뭐 나이 먹고 자라나서 뭐 이렇게 싸웠다 뭐 요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줄거리인데 줄거리상으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대한 향수와 그다음에 또 이 박진감 넘치는 어떤 영상미나 뭐 스토리 라인 요런 걸 가지고서는 시대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는데 870만이라는 이런 기록적인 숫자는 당시에 영화가 개봉을 해도 100만, 200만을 논하던 시대에 드디어 1000만 시대 영화가 코앞에 닥치는 뭐 요런 발판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나왔던 살인의 추억 영화인데 요즘 봉준호 감독님이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작년에 기생충으로 난리가 나면서 이 살인의 추억에 대한 어떤 되돌아보기 이런 문화도 요즘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독특한 시각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심각하고 그러면서도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매니아층도 많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고 심지어는 그 시절에도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큰 상 타시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크게 난리가 나면서 놀랍게도 다시 또 재수출이 되면서 뭐 문화적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1세대 아이돌 H.O.T 사진인데요. 정말 저 헤어스타일 하며 복장하며 정말 90년대 후반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 등장했을 때 전국적으로 10대 초중반의 아가씨들이 정말 난리가 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던 1세대 아이돌인데요. 이런 1세대 아이돌은 물론 이분들도 스테이지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팬덤 문화라든가 아니면 아이돌 문화의 기초를 닦게 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요런 빚을 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이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배출되었던 아이돌들에게는 아이돌 문화라는 걸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토양을 좀 더 잘 만들어 주었던 그런 가수였다고 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G.O.D죠. 자, G.O.D 사실 뭐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추고 그런데 사실
또래에 비해서는 특출날 게 없었던 가수라고 처음에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TV에 나와서 뭐 육아 프로그램이면 뭐며 이런 예능을 통해서 처음에 터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음악까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메가 히트를 했던, 시대를 관통했던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한 가수들일 텐데, 우리 2000년대 후반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빅뱅 오빠들입니다. 자, 이 오빠들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단체 사진 찍기는 참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문제는 이분들은 패션과 문화와 음악의 결합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10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20대들에게는 직간접적인 패션과 문화에 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아이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븐이라는 가수도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이 힐리스라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나와가지고 춤을 신나게 추면서 동네방네 그 힐리스 운동화에 대한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켜서 가수 아이돌이 그런 어떤 새로 개발된 신제품을 가지고 어디까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유행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가수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2000년대에 나왔던 정말 다양한 핸드폰들인데요. 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슬라이드 폰들도 있고요. 폴더폰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베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핸드폰들이 있죠. 이러면서 뭐 가로 본능이라면서 핸드폰을 딱 폴더로 열면서 핸드폰만 띠딕하고 가로로 돌리는 이런 방식 핸드폰도 있었고, 햅틱 방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달려있는 펜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 화면 자체가 이걸 인식하는 인터페이스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첫 개념의 핸드폰들까지 2000년대를 관통했던 모든 핸드폰들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문화와 유행을 형성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보시는 게 그 유명했던 싸이월드입니다. 저 아래에 있던 저 미니미의 방들을 꾸미고 또 연애를 하는 커플들 사이에서는 이 미니미들끼리 뭐 이렇게 미니미 커플까지 맺어가면서 연애 중임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사진첩을 매일매일 올리고 주크박스에 음악과 방명록들을 서로 남기면서 서로 내가 나를 홍보하는 어떤 개인 홍보 매체 수단으로 삼기도 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던 그 이전 세대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또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크게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을 하고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 200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방송과 예능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쨌든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방송과 예능이 좀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유행의 물결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TV에 나오면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맺혀 있었던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TV에 나와서 본인은 모범생이었으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그냥 그렇게 늘어놓는 연예인들밖에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오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TV에 나오기 때문에 TV를 열심히 보는 것뿐, 그 연예인 자체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요, 이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는요, 재미랑 흥미거리, 뭐 일상에서 멀지 않은 방송이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류가 되면서 방송인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조신하고 얌전하다는 그런 평가와는 좀 거리가 먼 행동들도 신나게 하면서 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유행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 출연진들의 어떤 특성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제작이 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를테면 2000년대 초반부에는요, 진짜 당시 잘 나가는 싱글인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커플이 돼서 게임을 하는 스튜디오 예능이 엄청 등장을 했어요. 뭐 강호동의 선생연분이라든가 뭐 장미의 산장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또래 문화의 아이콘이 되는 모범적이지만은 않은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가장 크게 또 방송계의 혁신이었던 건 리얼 버라이어티, 즉 딱히 대본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함께 노는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이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개념의 예능이 등장을 하면서 친근한 예능인의 모습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드라마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 명작 드라마 이 시기에 배출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수많은 드라마들이 여기저기로 정말 수출들도 많이 됐는데, 특히 일본이랑 중국 쪽에 수출이 되면서 2000년대 후반쯤에 한류 문화가 크게 형성이 돼요. 사실상 이때 생성되었던 한류 문화에 대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쯤 해가지고 홍콩 영화들이 홍콩 느와르 영화라 그러면서 홍콩 조폭과 깡패들 총싸움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엄청 들어오면서 영웅 본색이라든가 이런 게 몇 년간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한 이 한류 문화, 우리 사실 문화적으로 2000년대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기에는 약간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형성된 뭐 이 한류 문화 드라마의 수출로 막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막 여행 오고 관광 산업이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게 놀랍게도 이런 드라마들이 유행하네 별꼴이네 하면서도 몇 년 가겠어. 옛날 홍콩 때처럼 그냥 몇 년 좀 유행하고 말겠지 정도로 사람들이 넘겼는데 놀랍게도 그 한류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10주차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시절에 나왔던 방송 예능자 첫 번째 이 천생연분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라고 연예인들 싱글인 남녀 연예인들끼리 모아놓고서는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커플 탄생을 시켜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의 효시라고 불리는 무한도전이죠. 자, 사진에는 조금 제가 슬픈 걸 가져왔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박명송이 없네요, 지금. 어쨌든 이 6명의 평균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빗속에서 보내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물을 퍼내기도 하고 황소랑 줄다리기 시합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송들을 시작하다가 200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어떤 상황 설정과 이런 거에 맞춘 그런 예능으로 대단한 웃음 코드를 양산하면서 특히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폭넓은 젊은 계층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1박 2일도 빼놓을 수 없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죠. 연예인들 6명이서 남자 6명이 어딘가에 가서 게임을 통해서 까나리 액젓을 마시고 텐트를 치고 누군가 야외 취침을 하고 한겨울에 뭐 요런 프로그램 컨셉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요런 형태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게 겨울연가 그 당시에 특히 일본 어머님들께 엄청난 히트를 쳐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게 배용준이 겨울연가를 통해서 배용준이 드라마를 또 한 편 찍었구나 하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정도 분위기였는데 이 배용준 아저씨가 윤사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어머님들께 스윗하고 잘생긴 매력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겨울연가 투어팀이 그렇게 계속 배출이 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류의 대표 시작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번에 또 놀랍게도 또 이건 정말 코리안 트레디셔널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끼리 재미있으려고 만든 드라마였는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가 또 메가 히트를 쳐가지고서는 일본이랑 중국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뭐 이영애가 이쁜 건 둘째치고 이 뭔가 천재에 가까운 캐릭터가 승승장구하면서 맨주먹에서부터 흑수저가 말하자면 금수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여서 굉장히 인기가 엄청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았는데 뭐 미국 중국 아니 일본 중국에서 인기가 좋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아랍권이라든가 이런 나라까지 방영되면서 아직도 인기가 좋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패션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2000년대 초기에는요. 일본 스타일 자본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요. 일본 유명 연예인 스타일이나 구제 패션, 일본 액세서리, 화장품 같은 게 굉장히 특수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특히 유행을 많이 남자들에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다들 멋스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에 SNS 스타인 그런 싸이월드 같은 걸 통해서 배출이 되었던 얼짱 출신, 얼굴이 짱이어서 예뻐서 인기가 좋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는 애들이 매일매일 싸이월드를 통해서 내 사진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그만큼 많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팬층이 두터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쉬웠겠죠. 어쨌든 이 열장 출신들이 유행을 시킨 게 스포츠 브랜드의 티셔츠랑 카고 바지, 즉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는 건빵 바지라 그래요. 그런 바지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되게 스포티하고 루즈한 그런 패션의 경향을 보였고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요렇게 너무 편안하지 않은 복장을 입는다. 그럼 통이 넓은 바지, 특히 바지 부리가 넓은 좀 부츠컷이라고 불리는 나팔 바지 형태의 바지가 대세를 이뤄가지고 정말 수많은 스타일링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런 루즈한 패션이 힙합 패션에서 양산된 힙스터 룩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리바이스 같은 데서는요. 엔지니어드 진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인체가 사람 몸이 입체 즉 3D인데 이걸 어떻게 평면에 바지로 다 담냐. 그래가지고 이 봉제선이라든가 이런 걸 입체적으로 제작을 했던 엔지니어드 진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끄는 기능적 패션이 됐기도 했었습니다.
자, 2000년대 후반부터는요, 소녀시대가 G라는 노래를 히트를 쳤는데, 소녀시대의 G가 문제가 아니라 이 G를 부르면서 입었던 색색깔로 되어 있던 스키니진 패션이 엄청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타일리스트 등이 이런 걸 제작을 하고, 여기서 영향을 받았던 패션이 다양한 유행을 또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저런 힙스터 룩이 유행을 하면서 미니멀하고 자연스러운 90년대 후반부터 연속이 됐었던 옅은 화장이 굉장히 대세였는데요. 특히 음, 이 섀도우나 뭐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이 립글로스만 열심히 바르는, 근데 그 립글로스도 굉장히 투명한 되게 물을 바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불리는 메이크업이 대세였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센 언니 느낌들, 특히 락시크 개념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스모키 메이크업 등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관련된 스타일링도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럼 스투애니원이라든가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그런 스타들을 따라하는 그런 패션과 화장법도 많이 유행을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 조금 정장이나 자켓 입을 때는요, 이 패션은 또 돌고 도는 거란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0년대에 있었던 파워 드레싱이 그 중에 일부분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차용을 해서 어깨가 좀 강조를 한 패션 스타일이 부활을 해요. 사실상 2010년대는 우리가 뉴트로, 즉 새로운 레트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2000년대 후반부에 이런 옛날 스타일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뉴트로로 접어들기 위한 어떤 전 단계, 그런 전초전이 마련됐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 있었던 자켓들은요, 옛날 80년대의 그런 자켓들이 파워 드레싱을 옆으로 굉장히 어깨를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파워 드레싱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깨를 강조한 패션은요, 위로 어깨 위로 좀 솟아오르는 파고다 파워 드레싱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로 쓰는 그런 어깨를 강조한 패션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연예인들 따라하는 한국 연예인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왼쪽이 우리나라 연예인 원빈 씨고요. 오른쪽이 일본 연예인 키무라 타쿠야예요. 근데 이 키무라 타쿠야하고 원빈이 원래 원빈 처음 데뷔했을 때도 키무라 타쿠야 닮은 꼴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똑같은 포즈, 똑같은 헤어스타일하고서는 원빈이 찍은 사진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빈 오빠 처음 데뷔했을 때는 키무라 타쿠야가 저렇게 장발을 하면서 뭐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할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저런 지저분한 샤기컷, 특히 샤기컷의 대표 주자 이준기 씨죠. 이준기 오빠, 그 다음에 요건 신화의 민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약간 길면서 지저분하고 층이 많이 내져 있는 요런 헤어스타일들, 요거 정말 니본필이라 그러면서 엄청 유행을 했었죠. 뭐 이 이후에 파생된 뭐 울프컷이라든가 오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멋진 오빠를 양산하는 멋진 오빠 스타일이라고 대변되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NS 얼짱 스타, 당시 싸이월드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반윤희라는 사람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검색어 1위도 차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그냥 스타일의 아이콘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포티브한 커다란 티셔츠에 아래 헐렁한 힙합스러운 그런 바지를 입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는 이런 패션, 자, 트레이닝복과 함께하는 이런 패션들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요게 바로 리바이스에서 나온 엔지니어드 진인데요. 자, 바지 밑단 있는데 보면 이게 일자로 평평하게 났는데도 일자로 딱 끝나지 않는 게 보이죠. 바지 앞쪽이 더 길고 바지가 뒤쪽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긴 바지는 바지가 통이 크고 넓은 걸 좋아하는데 다들 뒷부분이 길면 다 쓸려서 찢어지잖아요, 옷이.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입체인 사람의 무릎과 다리의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우리가 솔기선이라고 부르는 이 봉제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 부분. 요렇게 있는 이 봉제선이 안쪽으로 가랑이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의 바지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힙스터 룩을 차려입은 미국 가수의 사진들이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링 룩 그 당시에 이유리 언니 뭐 또 또래 가수들 엄청 많이들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로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지나면서 이제 소녀시대의 G가 나오면서 스키니 바지가 등장을 해서 컬러풀한 스키니로 저 날씬한 다리를 강조하는 이런 룩들 엄청 유행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가수들이 입었던 거 굉장히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지만 사실 많이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딱 달라붙고 아래는 헐렁하게 입었던 이런 스타일에서 소녀시대의 G 같은 저런 스타일로 변천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진인데요. 스모키 메이크업이라 그래서 눈두덩이를 시커멓게 칠하고 나머지 부분을 되게 누드톤으로 장식했던 그런 스타일링이죠.
자,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 2000년대 후반에 새롭게 등장했던 파워 숄더인데요. 보는 것처럼 어깨 끝이 일반 자켓의 각도보다는 좀 높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깨 부분에 패드를 넣어서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파워 수트는 파워 수트인데 파워 자켓이 조금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자켓 형태로 뭐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게 우리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었던 문화와 유행 경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가 형성되었던 우리의 문화를 구성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았을 거고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0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주차에서는요.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문화와 패션과 요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10주차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